세자빈이 원손을 낳은 지 6일 만에 17살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한명에는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 등 무려 4개 도의 도체 찰사가 되고 또 우의정에 올랐고요. 그리고 세조 9년에는 좌의정이 되기도 하죠.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인데, 그럼에도 이 세자의 장인 자리가 보장해주는 그 달콤함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인 한명의 한 10촌 동생쯤 되는 한백륜이라는 사람의 첫째 딸을 세자의 후궁으로 입궁을 시킵니다. 이 한백륜의 딸은 소훈 품계를 받고 입궁을 해서 이 한명의 외손자 인성대군을 잘 키우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는데요. 네가 굳이 내 외손자를 잘 키워서 나중에 꼭 왕이 오를 때까지 보좌를 하도록 해라 라는 의미로 궁 안에 들였겠지요. 자,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다 녹록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정말 안타깝게도 인성대군은 3살 어린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장인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또 자신의 외손자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겠다라는 꿈도 여기서 물거품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는 세력이 너무 커진 공신 세력을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능력 있는 종친들을 발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태종의 막내딸의 손자인, 그러니까 정성공주의 손자인 남이, 저희가 남이 장군 이야기 했었죠. 남이와 그 이명대군의 아들인 구성군 또는 귀성군 이준이 각각 묵가의 장원급제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구성군 이준은 한백륜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예종이 될 세자와는 사촌이면서 동서지간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세조가 띄워주기 시작하자 한명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밀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세조 13년인 1468년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 함경도 지방 호족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시애의 반란 다 알고 계시죠?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세조는 왕권을 안정시킨 후에 이 북방민들의 등용을 억제하고 중앙 관리들을 파견해서 이 북도를 다스렸는데, 이 한명회가 계속 도체찰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명회와 신숙주가 이 도체찰사가 돼서 그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북방 쪽에서는 이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중 한 명이 이시애였어요. 이시애가 함길도 절제사 강효문을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조정에 사람을 보내서 강효문을 제거한 것은 이 한명의 신숙주와 결탁해서 모반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므로 자신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의거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명에는 다른 사람들을 숙청할 때 반란 혐의, 역모 혐의 등을 씌워서 수많은 사람을 숙청해 왔는데, 이 순간 한명회가 역모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시의 난을 평정한 것은 구성군 이준과 남이었는데, 이들은 이 공을 인정받아서 27살 최연소로 영의정과 병조판서가 되죠. 그리고 이시의 난을 평정한 이들은 적개 공신으로 봉해지는데, 이 구성군 이준과 남이가 1등 공신, 그리고 총 45명의 새로운 공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세조의 속내가 빤히 보이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신공신 세력들이 구공신 세력을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한명의 누명은 곧 벗겨지게 되긴 하지만, 그동안 승승장구해왔던 이 한명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조의 견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세조 13년 이 영흥대군이 4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면서
세조는 더욱더 불교에 심취를 하게 되었고 또 세조 말년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하기 위해 수시로 궁을 비우게 되지요. 궁을 비우면 누군가는 국정 운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원상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병이 나거나 궁을 비울 때 정승이 승정원을 대신 맡아 국정 운영을 하는 제도인데 이 원상 대신이 된 것이 또 한명회이고 한명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이죠. 세조 14년 9월 6일 세조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예감을 하게 되면서 지난날을 참회하며 계유정난 그리고 병자옥사에서 자신이 숙청했던 신하들과 이 연재된 200여 명을 무죄 방면하라라는 명을 내렸고 바로 다음날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날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조가 사망한 것은 한명회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지요. 세조가 훈구 세력의 견제 세력으로 세운 구성군 이준과 남이는 사실 한명회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남이는 예종 즉위 한 달 남짓 만에 영모죄로 제거되게 되지요. 예종은 즉위 이듬해 친정을 시작하면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분경을 금지해요. 요 얘기도 제가 남이 장군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분경 얘기는 참 자주 하게 된다, 그쵸? 분추경리라고 해서 이 정치권의 실세들을 찾아다니면서 관직을 부탁하는 인사청탁을 말하는데 이 한명회를 비롯한 많은 훈구파 대신들이 뇌물을 통해 청탁을 받아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예종이 하급 관리나 지방관이 권세 있는 권세가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극형으로 다스리겠다며 이 분경 금지를 선언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갓 왕이 된 예종은 훈구파 세력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해서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했고요. 이 훈구 대신들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남이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남이 장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수다몽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회는 되려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을 인정받아서 익대공신 1등에 봉해지게 되는데 이때 또 익대공신에 봉해진 이들은 37명으로 대부분 이 구공신 세력들이었으니 이들이 다시 득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종 1년 1월 구성군 이준의 아버지 이명대군이 세상을 떠나면서 구성군 이준은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는 한명회의 차지가 되지요. 자, 세조 말년 잠시 위기가 있었던 한명회는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되었으니 당시 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종은 즉위 1년 3개월 만에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 세조의 큰아들들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자 한명회의 막내 사위인 자의상군이 13살 나이로 왕위에 올라 조선의 제9대 임금 성종이 됩니다. 성종의 할머니 정의왕후는 사실 세조와 맞먹을 최고 권력자 한명회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종을 왕위로 추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명회의 넷째 딸이 성종과 혼인을 한 상태였으니까 한명회의 또 꿈대로 한명회의 딸은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공해왕후 한씨이죠. 한명회는 이 왕비의 아버지가 돼서 다시 또 엄청난 그 큰 권력을 지닌 거에다가 다시 엄청난 권력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 한명회는 성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드디어 구성군 이준까지 영모죄를 씌워서 숙청을 하게 되고요. 자, 성종 2년인 1471년 좌리공신에 봉해지게 됩니다. 성종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성종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보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좌리공신들이 봉해지는데 이때 또 75명이 봉해졌다고 합니다. 참 공신들도 많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세력가들과 이 수렴청정을 하는 정의왕후에 의해서 일단 정치는 좌지우지 되게 되는데, 나이가 어린 성종은 이때만 해도 허수아비 왕일 뿐이었지요. 한명회는 이렇게 총 4번이나 공신으로 책봉이 되는데 모두 다 1등의 노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4번 모두 1등의 노훈을 받은 이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한명회 뿐이었다고 하네요. 성종실록에 수록된 한명회 졸기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성격적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했으며 재물을 탐하고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별서, 그러니까 뭐 별장 겸 뭐 농장 겸인 압구정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한강에 세워진 정자 압구정에서 정말 화려한 삶을 탐닉했음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명회가 성종 7년에 이 압구정을 지었는데 남은 여생은 유유자적하며 지내겠다며 한강가에 이 정자를 지었는데 이 조정 문사들이 앞다투어 와서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운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찬의 시를 수백 편이나 남겼다고 합니다. 갈매기와 친에 가깝다라는 그런 뜻의 압구이지요. 자, 그리고 한명회의 집에는 그의 권력에 아첨하고 뇌물을 들고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또 집에 오는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으니 과시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에 항상 잔치를 열어서 집에 오는 이들을 모두 성대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애첩이 4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연일 정씨와 전주 이씨가 세조에 의해서 정경 부인으로 봉작되어서 정실 부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첩인데 정경 부인 대접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종 5년인 1474년 성종의 왕비인 이 공해왕후가 또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명회는 2딸을 다 왕실에 시집을 보냈는데 2사람 다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후사 없이 사망을 했으니 왕의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또다시 잃게 된 거죠. 거기다가 훈구파를 대표했던 또 다른 축이었던 신숙주가 그 이듬해 사망을 하면서 훈구파의 권세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 7년인 1476년에는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겠다는 교지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이 한명회가 지금 정사를 타피하신다면, 지금 수렴청정을 그만두시면 동방의 창생, 그러니까 백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신 등이 상시로 대궐에 나아가서 안심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법위에 한명회가 있다란 말이 돌 정도로 이 한명회의 위세가 대단했기에 이 성종도 마음속으로 한명회를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소까지 올리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언제 친정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분개를 했겠지요. 성종은 자의정의 말은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해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불편한 속내를 보였고 한명회는 지금은 굽힐 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지 성종에게 사죄를 하러 갑니다. 성종은 품이 넓은 척하면서 한명회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속내를 숨기는데 사실 2사람의 대결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2달 뒤 한명회의 측근이었던 승지를 내치고 이 노승지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훈구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보인 것이고 성종의 이런 결심을 눈치챈 대관들은 한명회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불경하니 처벌을 내려야 하옵니다 라며 상소를 올립니다. 성종은 공신을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살짝 뒤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사원 윤계겸이 사직서를 던지는 강수를 두었고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한명회가 성종에게
사직을 청하게 되죠. 성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명의 사직을 수락했고 이후 이 원상제도를 혁파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총애하던 수기윤씨를 왕비로 책봉하게 되는데 그녀가 낳은 원자가 훗날 바로 연산군이 되죠. 자, 그리고 차츰 왕권은 안정을 찾아갔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조정에 등장한 신진 관료들이 많아지면서 한명회는 점점 권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나이도 많고 이제 할 만큼 했건만 그래도 권력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지 한명회는 명나라와의 관계에 계속 집착하고 있었어요. 세조 시절부터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명나라와의 관계는 한명회가 임금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종 12년 6월 한명회의 오랜 친구인 명나라 환관 정동이 이 사신으로 조선에 오게 되는데 이때 한명회가 정동을 자신의 정자인 이 압구정에 초대를 해서 연회를 베풀겠다며 성종에게 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보첩, 그러니까 장막이죠. 장막을 하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나라의 손님으로 오는 사신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을 하겠다면서 보첩을 하사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보첩을 내어줄 수 없다라며 이 궁중의 장막이 필요 없는 곳으로 연회 장소를 바꾸라는 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 정자는 헐어 없애야 마땅하다. 중국 사신이 중국에 가서 이 정자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면 뒤에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묵으려 할 것인데 이는 폐단을 여는 것이다. 또 강가의 정자를 꾸며 이 머무는 것으로 삼는 자들이 많다 하는데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 불편한 속내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명회는 아직도 이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아니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내가 아니면 너는 왕이 될 수 없었다고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지 내 아내가 지금 와이프가 아파서 중국 사신의 접대를 나갈 수 없겠네요 하면서 이 사신 접대를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성종 역시 너무나도 화가 났겠죠. 자, 성종의 이 불같이 화가 난 이 마음을 알아챈 승정원은 한명회를 불경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탄핵을 했고 한명회는 마지못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아내가 아팠다니까요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성종은 그의 직첩을 거두고 도성 밖으로 쫓아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압구정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 바로 한명회가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어떤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까요? 비록 4개월 후 성종은 공신에게 내가 너무했지 하면서 다시 한명회에게 직첩을 돌려주긴 했지만 한명회의 이 상처난 자존심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종 14년 훗날 연산군이 될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었고 한명회는 세자의 고명을 청하는 주문사로 임명이 되어서 명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한명회에게 송별의 시를 지어 주었고 승정원에서 이를 모아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종이 또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라고 했더니 어째서 책을 만든 것인가? 왕명을 따르지 않고 대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또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한명회가 이 말을 듣고 압구정 사건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던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곧바로 용서를 또 빌게 되죠. 성종 15년 한명회는 70세의 나이로 괴장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공이 많은 원로들에게 주는 지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괴장을 받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니까 한명회는 회장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것이고요. 성종 18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명회는 죽기 전에 성종에게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나중에는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나중을 삼가기를 부디 처음처럼 하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짧고 굵게, 가늘고 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명회는 참 굵고 길게 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년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놓지 못하고 성종과 힘겨루기를 해서 결국 뭐 밀리긴 했지만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 수양대군과 함께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권력과 이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정말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조선시대 참모 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정치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죽은 지 17년 후에 땅에 묻혀져 있던 시신이 꺼내져서 부관참시 당하게 됩니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추시하는 것을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고 죽은 이를 꺼내서 다시 목을 베는 것인데요. 연산군은 갑자사화 때 자신의 친모 패비윤씨의 추승을 시작으로 패비에 동의한 모든 신하들을 찾아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지요. 그리고 연산군 때 살아있던 그러니까 많은 훈구 대신들이 이때 숙청이 되었고 그 자손들까지 죽였을 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한명회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부관참시 당했던 것인데 한명회의 시신은 토막내지고 그 목은 이 한양 내거리에 내걸리게 됩니다. 뛰어난 책략가로 이 킹메이커로 활약했던 한명회. 사실 세조식이 정치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명회가 도체찰사로 활동했음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령이나 관찰사들의 비리, 부정부패 등을 처벌하고 이 피해 입은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지요. 약 14년간 도체찰사 활동을 하면서 이 세조의 정책 시행에 큰 밑받침을 마련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북방과 변방을 방어하는 데도 공헌을 많이 했고 왕세자 책봉 등 이 외교 현안을 해결하면서 외교에도 사실은 큰 업적을 남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대단한 정치가 임은 분명한데 권모술수의 달인, 모사꾼 등의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한명회 그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